지난 시간에 우리는 연력학 제1법칙을 배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연력학적계에 적용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했죠. 연력학적계가 보이는 현상이 열현상입니다. 열현상을 다루는데 적용하는 법칙으로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제1법칙이 역학적계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역학적계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단 하나의 기본 법칙이고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열현상에 대해서도 연력학적계에 대해서도 이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상기체의 몰 비열입니다. 우리 비열 배우면서 몰 비열을 배웠습니다. 비열은 무엇입니까? 열용량은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었는데, 비열은 그 물체 단위 질량을 1도 높이는 데 이제 필요한 열량이 비열이었죠. 그런데 단위 질량 대신에 단위 몰, 다시 말하면 1몰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이게 바로 몰 비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열과 몰 비열 같은 것인데, 비열은 단위 질량으로 계산한 것이고 몰 비열은 단위 몰로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체의 몰 비열을 어떻게 이제 계산하는지 보죠. 그래서 기체의 몰 비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체가 N몰이 있고 그 기체한테 Q주를 가해가지고 온도가 델타 T, K만큼 올랐다고 한다면 몰 비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온도 델타 T로 나누고 몰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단위는 줄 퍼 몰 K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기체의 비열의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체한테 열을 가하면 온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체의 경우에는 쉽게 부피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기체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체가 열 받는다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연력학 제1법칙 할 때 연력학적계가 외부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외부하고 상호작용할 때 바깥에서 열을 받을 수도 있고 외부에 일을 할 수도 있었죠. 이렇게 열을 받으면 그 연력학적계를 표시하는 변수, 상태 변수가 변하게 됩니다. 그 상태 변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압력과 부피와 온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체가 열받으면 압력이 변할 수도 있고 부피가 변할 수도 있고 온도가 변할 수도 있고 이 세 가지가 이제 같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비열이, 기체의 경우에는 비열이 적비열과 정압비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건 기체의 경우만 적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액체나 고체의 경우에는 열받는다고 해서 부피가 변하는 게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적비열이라고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기체의 경우에는 쉽게 부피가 변하니까 그 부피를 고정시키고 구한 비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피스톤이 있는데 이 피스톤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어 있다면 그걸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체가 들어있는 부피가 변하지 않겠죠. 이걸 우리가 정적비열이다, 여기 이렇게 고정했을 때 이걸 정적비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고정하지 말고 요 피스톤과 면 사이는 마찰이 없다고 생각하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줄을 하나 올려놓습니다. 이 줄을 올려놓고 이게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하면, 그러면 이 추가 아래로 내려 미는 힘하고 이 기체의 압력이 위로 미는 힘이 평형 상태가 되도록 요 실린더가 여기 딱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피는 변하지만 무엇은 안 변하냐? 이 기체의 압력이 무엇과 같겠습니까? 이 추가 아래로 미는 힘에 의한 압력과 같겠죠. 근데 추는 하나 가만히 있으니까 이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 비열, 이걸 우리가 정압비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체의 경우에는 비열이 정적비열과 정압비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정적비열과 정압비열을 이제 우리가 따로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정적 비열과 정합 비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클까? 이런 퀴즈를 낸다면 이게 답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좀 어렵겠습니까? 자, 요거 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정적 비열과 정합 비열은 같다. 요건 답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같다면 요거 나눌 필요가 없겠죠. 정적 비열이 정합 비열보다 더 크다. 정합 비열이 정적 비열보다 더 크다.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자, 어떤 게 답이겠습니까? 네, 정합 비열이 정적 비열보다 더 큽니다. 열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열이 그 기체한테 열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게 하죠. 근데 이 열을 가하면 어떤 작용도 할 수가 있냐면 부피가 더 커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피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하게 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러면 열이 일을 하는데도 좀 쓰일 것 같으면 비열이 좀 더 커져야 되겠다. 온도 올릴 때는 열이 더 많이 들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1도 올리는 그 1몰을 1몰이나 1g을 1도 올리는 비열보다 압력은 부피를 일정하게 하고 1도 올리는 비열 두 개 볼 때 정합 비열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합 비열의 경우에는 가열한 열량의 일부가 기체의 부피를 팽창시키는 일을 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정합 비열이 정적 비열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기체의 정적 몰 비열을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어떤 기체가 있으면 그 기체의 상태를 무엇으로 표시합니까? 온도, 압력, 부피, 그다음에 몰수. 몰수는 기체가 얼마나 있나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내부 에너지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연력각적계가 있으면 그 연력각적계의 내부 에너지 값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상기체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 값을 알 수 있다. 딱 알 수 있다. 그게 딱 무엇으로 결정이 됐어요? 절대 온도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체가 절대 온도가 T고 압력이 P고 부피가 V고 N몰이 있고 내부 에너지가 E라면 이때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 nRT 이렇게 됐죠. 이건 단원자 분자의 경우에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단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2분의 3 nRT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정적 몰 비열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부피를 고정하고 이제 열량을 Q만큼 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 변수들이 다 변하겠죠. 그래서 나중 상태는 어떻게 되면 온도는 T'이 되고 압력은 P'이 되고, 근데 부피는 어때요? 부피는 안 변해. 정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안 변하니까 V하고 같겠습니다. 그 다음에 몰수도 이제 부피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도 이제 같다고 하고, 그러면 N도 같겠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변하겠습니다. 근데 그 내부 에너지가 얼마가 돼요? 2분의 3 nRT' 이렇게 되죠. 이 내부 에너지는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의해서 딱 결정이 되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 사이에 부피 변화량이 어떻게 됩니까? 부피 변화량은 나중 부피에서 처음 부피 뺀 것인데 그거 0이죠. 그러면 이 기체가, 그래서 이 기체가 열량을 Q만큼 가열을 했는데, 근데 이 기체가 외부에 일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한 일을 구하려면 그 일은 어떻게 구합니까? P하고 DV에서 적분하는 거죠. P에 DV. 그래서 DV가 부피가 팽창하면 외부에 일을 한 것이고, 부피가 이제 감소하면 외부에서 일을 받은 것이죠. 근데 부피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분 구간이 여기하고 여기가 같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0이죠. 다시 말하면 델타 V가 0이면 그러면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0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델타 E인데 우리 여기서부터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 여기서 이렇게 구해놨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뭔지 여기서 알았습니다. 2분의 3 nRT' 빼기 2분의 3 nRT인데 요거를 델타 T로 표시하기 위해서 요거 묶습니다. 이렇게 묶으면 T' 빼기 T가 델타 T니까 2분의 3 R 델타 T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여기서 우리 연력학 제1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 이용하면 델타 E는 Q 빼기 W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적 비열의 경우에는 부피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W가 어떻다 그랬어요? 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Q와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어떤 관계를 얻냐면, 요거 2분의 3 nRT는 Q다 이런 관계를 얻죠.
그러면 여기서 이 식 가지고 우리가 정적 몰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적 몰 비율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Q를 N 델타 T로 나눈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Q를 N 델타 T로 나누면 뭐만 남습니까? 2분의 3 R만 남죠. 이 R이 무엇입니까? 이게 기체상수입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의 정적 몰 비율은 2분의 3 R이구나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압 몰 비율을 한번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건 아까하고 똑같이 처음 상태는 이렇게 똑같은데 이제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압력을 고정하고 Q만큼 가열했습니다. 그럼 나중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도는 T'으로 변하지만 압력은 P'P로 같겠죠. 그리고 V는 V'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N2' 이렇게 됐으니까 이때의 내부 에너지는 E'은 2분의 3 nRT' 이렇게 되는데 이때 부피 변화량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번엔 0이 아니죠. 그래서 부피 변화량은 V' 빼기 V인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1이 0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체가 한 일은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때 정압 비율, 이 압력이 일정하니까 이 압력이 일정한 값은 적분 바깥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리고 V에서 V'까지 적분하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델타 V가 되죠. 그래서 압력이 일정한 경우에 부피가 팽창하면 그때 한 일은 P 델타 V가 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처럼 내부 에너지가 이렇게 있다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우리 아까 구한 걸로 이렇게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 2분의 3 NR 델타 T라고 한 다음에 우리 연력학 제1법칙을 이용하는데 연력학 제1법칙 Q 빼기 W인데 W를 여기서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Q 빼기 P 델타 V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비율을 구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비율을 구할 수가 있냐면 우리 Q를 N 델타 T로 나눠야 되죠. 근데 요 P 델타 P가 있으니까 이거 복잡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이것은 이상기체의 상태방 정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상기체의 상태방 정식은 언제나 성립합니다. 여기서도 성립하고 여기서도 성립하고. 그래서 그 변화량 구할 때 근데 단 이 경우에 무엇은 안 변했습니까? 압력은 안 변했죠. 그래서 양변의 차분을 구하면 양변의 미분 구한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변하는 건 V하고 T뿐이니까 P 델타 V는 NR 델타 T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P 델타 V가 NR 델타 T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Q 빼기 NR 델타 T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두 개에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두 개에서부터 2분의 5 NR 델타 T는 Q 이러니까 우리 정압 비율은 무엇입니까? Q를 N 델타 T로 나눈 것이죠. 그때 뭐가 나왔어요? 2분의 5R이 나오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의 정압 몰 비율은 2분의 5R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체의 몰 비율을 보니까 그리고 기체 상수로 몰 비율이 주어진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의 상태방 정식과 기체 상수는 우리가 앞에서 한 게 있었죠. PV는 NKBT인데 이게 볼샤르 법칙인데 볼샤르 법칙의 일정이 사실은 N은 그 부피 속에 들어있는 총 분자의 수고 KB는 볼츠만 상수였습니다. 근데 총 분자의 수 이거 알기 힘들고 볼츠만 상수 이거 좀 복잡한 거니까 이걸 우리 어떻게 했냐면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고 곱했었죠. 이렇게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전체의 분자 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는 게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이게 바로 몰수였습니다. 그리고 아보가드로 수에다가 볼츠만 상수 곱한 게 뭐였어요? 이게 바로 기체 상수였죠. 그래서 이상기체의 상태방 정식을 PVNRT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었고 이때 우리가 기체 상수를 써 먹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우리가 통계역학이 나오면서 이렇게 알게 됐었는데 사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상기체의 정압 몰비율하고 정적 몰비율을 구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적 몰비율도 R만으로 표시되고 정압 몰비율도 R만으로 표시되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CP에서 CV를 빼니까 정압 몰비율에서 정적 몰비율을 뺐더니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R이 되죠. 기체 상수가 되죠.
있죠. 이 기체 상수 값은 얼마냐면 여기 아보가드로 수에다가 볼츠만 상수를 곱하면 8.31 줄 퍼 몰 K 이렇게 되는데요. 8.31이라는 간단한 숫자가 나오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보가드로는 굉장히 큰 수죠. 6.02 곱하기 10의 23승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볼츠만 상수는 또 굉장히 작은 수입니다. 뭐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두 개 곱했더니 이렇게 간단한 숫자가 됐는데, 실제로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아보가드로 수에다가 볼츠만 상수를 곱해가지고 기체 상수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체 상수 무엇입니까? 정합 비열에서 정적 비열을 빼가지고 기체 상수를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기체 상수가 더 먼저 정의되었을 것 같습니까?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기체가 여러 가지 원소로 된 기체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그 기체들의 비열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비열을 측정했더니 여러 가지 기체에 대해서 여기 기체 여기 정적 몰 비열, 정합 몰 비열 하고서 그 정합 몰 비열에서 정적 몰 비열을 뺐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여기 SI 단위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그 단위로 R은 뭐가 되냐면 8.31 줄 퍼 몰 K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R 8.31에 2분의 3을 구하면 12.47 되고 2분의 5R을 구하면 20.79가 되고 2분의 7R을 구하면 29.09가 되고 2분의 9R을 구하면 37.40이 되는데, 우리 기체들을 쭉 이 비열을 하는데 먼저 단원자 분자는 무엇이 단원자 분자를 만드냐면 불활성 기체들이 단원자 분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힐륨이라든가 아르곤이라든가 네온이라든가 크립톤 같은 것들은 단원자 분자인데 그것들의 정적 몰비열, 정합 몰비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원자 분자도 있습니다. H2, N2, O2, CO 이런 것들이죠. 그건 이렇게 정적 몰비열, 정합 몰비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원자 분자도 있습니다. CO2, SO2 뭐 이런 것들 이러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단원자 분자는 어떻습니까? 이놈들이 전부 이러는데 이게 뭐하고 같습니까? 2분의 3R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요거 2분의 3R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요건 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까? 2분의 5R하고 아주 비슷하죠. 요거 뺀 거는 어떻습니까? 그 차이는 이거는 기체 상수하고 매우 비슷하죠. 그래서 단원자 분자 기체는 이게 이제 보통 0도나 이렇게 1기압, 0도 이런 표준 상태에서 측정한 것인데, 이게 이상기체와 같은 결과다. 그래서 대부분의 실제 기체가 밀도가 굉장히 크지 않는 한 이상기체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나 또는 이상기체에 대한 내부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이상기체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제 기체에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원자 분자는 어떻습니까? 이원자 분자는 요거 가만 봤더니 요거 뭐하고 비슷하냐면 20.79, 2분의 5R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정합 몰비열은 요거 2분의 7R하고 이렇게 비슷하죠. 근데 요거 두 개를 뺐더니 어떻습니까? 그건 역시 다 똑같죠. 똑같이 R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 전체를 볼 것 같으면 다원자 분자는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나 이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이 정합 몰비열에서 정적 몰비열을 보면 전부 다 기체 상수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중에 19세기에 통계역학이 나오기 전에 이런 기체 상수가 먼저 이렇게 알게 됐고, 이 도대체 기체 상수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하는 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열현상을 우리가 두 가지로 공부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경험법칙으로 열물리인데, 이것은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법칙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때 기체의 정합 몰비열과 정적 몰비열의 차를 바로 이런 경험법칙인 열물리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체 상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땠습니까? 기체가 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요것의 움직임에 적용했죠. 그리고 통계역학을 정해가지고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그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구하고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몰수도 정의하고, 그다음에 아보가드로 수에다가 이렇게 볼츠만 상수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기체 상수도 정의했더니 아주 잘 되는 거 알았죠. 다시 말하면 이 기체 상수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이렇게 해서 기체상수를 우리가 알았는데, 기체상수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하는 유래를 여기서부터 통계역학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걸 여기서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연력학 제1법칙을 배우고 연력학 제1법칙과 그 다음에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사실 하나만 가지고 우리 이상기체의 정확 몰비율과 정적 몰비율을 구하고 그 다음에 기체상수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우리 연력학 제1법칙 14강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연력학적 현상들을 어떻게 다루고 연력학적 현상들이 연력학적 계가 어떻게 상태를 바꿔가는가 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연력학적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연력학적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우리 14강을 다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